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노숙인 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양천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사용 내용과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양천구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봅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2명이 늘어나서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만 3천여 명입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신규 확진자 112명 중 집단 감염은 26명,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10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은 35명입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은평구가 968명, 양천구는 893명인데요. 서울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14명, 강남구 소재 직장 3 관련 4명,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3명,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 2 관련 2명 등입니다. 자치구별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는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 접종센터는 자치구별로 한 곳 또는 두 곳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는데요.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관내 공공기관 시설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곳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째로 이제 저희 보건소 인력은 이제 여기 의사하고 간호조무사는 투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의사협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또 지원 인력을 하고.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현재 서울의 11개 자치구 의회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건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의원 스스로 공개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네, 양천구 의회는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본 자료를 보니 내용이 허술하거나 심지어 기록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의회 업무 추진비, 이대로 괜찮을까요?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는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당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합니다.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지역 정치권에서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고 또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서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한 곳의 음식점에 무려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몰아주기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큰 현재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업무 추진비 공개 요구,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건지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구로구의회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다른 자치구의회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불투명할 뿐 아니라 오류도 다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3일 이후 인원수에 5명 또는 6명이 적혀있는 경우가 5건이나 있습니다.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의회는 방역수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직원의 실수로 내용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추진비 문서 자체를 믿기 힘들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양천구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도 없을 뿐더러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약간 좀 얼기설기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어떤 활동 내역서를 한 장 만들고 그 아래다가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까지 다 공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진도 첨부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라면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구에 있는 구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이 구민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스스로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공동주택 28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신사동 19-193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은평로와 가련로가 만나는 신사동 삼거리 서쪽에 인접한 부지로 이 자리에는 임대주택 37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282가구와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신정 이동 쪽방촌과 고시원, 반지하 주택 거주자입니다. 양천구는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주거나 이주 신청 서류 작성 등 이주 진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지난해에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 추진 결과 비주택에 사는 58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해를 맞아 양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헬로TV 시청자 여러분,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요 현안 짚어보기 전에 우선 현재 의원님께서 어떤 의정 활동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또 올해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코로나19의 3차 팬데믹, 대유행이 지난 연말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드디어 강타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빨리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질서나 한반도 그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그 대통령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인 점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계획 밝혀주셨는데 이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양천 지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인데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요? 이번에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던 정인이 그 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며칠간은 참으로 먹먹했었던 것 같고요. 2월 8일 날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날 양평 서정면에 있는 장지에 가서 애도를 표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 긴급하게 법을 좀 보완한 것은 이른바 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접근도 가능하고 바로 조사가 가능한 것들 좀 보완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제도도 더욱더 보강해야 됩니다만 지금 있는 아동 보호 관련된 기관들, 경찰과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하여튼 이 3자가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해서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역할 분담, 책임성,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많이 정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아동들의 그 쉼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지역에는 특히 SOS마을이라는 그 카톨릭 살레시오 수도에서 운영하는 좋은 양육기관이 있습니다. 시설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큽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쉼터를 이용하도록 해당 기관과 지자체, 구청과의 협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좀 제도와 또 운영 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의원님 후보 시절 이 양천의 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신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경전철 목동선 또 강북 횡단선이 승인 고시되지 않았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좀 수월하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작년 가을에는 서부간척철도가 드디어 민자가 확정이 돼서 아마 올 4월이면 적격성 심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착공될 예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서부 서울시의 저희 두 개의 도시철도가 작년 11월에 국토부에 고시가 확정돼서 발표됐죠. 그런데 올해는 1, 4분기 중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거쳐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에 착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예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하철 시대를 차근차근 열어나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서부광역철도가 2027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정도는 아마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그래서 우리 신월동에도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갖고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결 더 나아지는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택배 상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고강도 업무에 따른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발생도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택배비 인상 등 환경적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홍승현 기자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택배 근로자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 택배를 배달하는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만 해도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사고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한 물건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그건 이제 또 안 좋은 점이지 않나 이제. 고객이 좀 싫어할 것이고 아마 우리 당사자분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심야 배송을 줄이고 택배 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택배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소수도 일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한편에선 택배비 인상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배 회사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자기들이 조금 감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택배업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들은 우린 2,500원 주고 택배를 시키는데 실적으로 회사와 회사의 그 대형 거래는 상당히 이보다 저렴한 한 1,500원 선 그 정도로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는 택배 하나를 배송해도 몇백 원밖에 기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들이 일부 소화를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 사설 택배회사들은 아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설날.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택배 업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에는 어린이 2명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앴으며 학교 3곳 중 2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021년의 첫 달 1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코로나19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